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또 선물 매도를 대량으로 쏘면서 지수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이 외국인 선물 매도는 또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채권 시장이 장기 채권 중심으로 계속 눌리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발표된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까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소설 쓰고 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트레이더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강보합 출발 후 처음 1시간 30분 동안은 선물 345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위클리 옵션 프리미엄을 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숏배팅이 시작되었죠. 10시 30분까지 선물 매도를 5천억을 충전한 외국인들은 이후에도 선물 매도 규모와 속도를 유지하면서 종가까지 1조 4천억을 매도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서두에서 어제와 오늘이 외국인 선물 매도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제는 오전장에 선물 매도를 빠르게 손절한 다음 10시 30분부터 신규 매도가 1조 7천억 들어왔다면 오늘은 시장이 초반에도 버팀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획적으로 신규 매도를 개장 초부터 장 마감까지 선형적으로 1조 4천억을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시황맨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이동훈 대표가 있어요. 그분이 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이제 저는 외국인들이 숏을 제대로 쌓기 시작한 한 둘째 날 정도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물타기 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선물 방향성이 연속적인 미결증과 함께 나타났다면 정말로 한도에 찬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방향성이 연속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미결증과 또한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제대로 방향성을 잡은 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준 선물 미결은 약 28만 8천 계약인데 이게 미결이 쌓이면 최대 34만 계약까지 쌓이죠. 그래야 포지션이 한쪽으로 쏠려서 이제는 잠깐은 숏 커버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정도가 되는 것이지 지금 수준에서는 미결 아직 쌓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방향성 태핑이 아직까지는 그냥 태핑 수준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또 추세가 생겼다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 조금 걱정되는 이야기를 해보죠. 자, 요거는 네, 이 화면 분석이 하시죠? 이거는 이거 아니다. 이거는 그 미국 CDS 스프레드인데 살짝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하려는 요거예요. 자, 이것은 삼성전자 하얀색, 그리고 타이완 그 TSMC입니다. 이게 7월까지는 버티다가 7월 후반부터 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에만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실적을 보니까 이거 3분기도 반등이 어렵겠구나 라고 실망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글로벌 리스크 오프가 맞물려서 지수를 누르기 시작한 것이라 저는 시장을 8월 달에 곱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7월 중순 이후로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수가 강도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약간의 매도 압력에도 시장은 레벨 다운을 할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변동성이 고르게 상승 중이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V코스피 지수인데요. V코스피 지수는 7월의 고점 이미 돌파했고 지금 4월의 고점권도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글로벌 변동성은 지금 미국이 15.92, 이거 보면서 얘기할까요? 요게 미국 빅스 지수예요. 그리고 유로스탁스 지수고요. 지금 글로벌 변동성 미국이 15.92, 그리고 유럽은 19.65. 근데 우리는 아직 15.88이거든요. 이 하얀색. 그래서 걱정할 일 있겠나라고 싶은데, 자, 우리 시장은 지금 빠째 브라더스의 곰팡이가 껴있죠.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금요일이나 다음 주에 한 번 더 눌러서 선물 매도를 또 쏘면 시장은 일시적으로 인덱스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베타가 큰 이 빠째 주식들 이게 눌리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2분기에 기록한 낮은 변동성 수준을 이게 요거거든요. 2분기 동안에 굉장히 낮은 변동성 수준을 기록했잖아요. 이게 우리 시장 탄탄하네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게 배터리 아저씨들 작품이거든요. 배터리 아저씨 작품. 에코브라더스 작품,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작품. 그래서
3분기에 오히려 이렇게 누리는 것이 변동성이 살아날 재료가 되었다라고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옵션 시장 간단히 보면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개인이 몰려든 콜옵션을 싸그리 죽였죠. 그래서 장 후반이 지수 하락은 나름 일리 있는 흐름이었다고 봐요. 다음 주가 만기인 먼슬리 옵션에서도 개인들이 콜옵션에 몰리기 시작한 첫날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당장 반등을 한 것은 전 제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풋옵션이 극의 가격은 연속된 지수 하락에 불구하고 시장이 조금이라도 하락이 정체되면 바로 눌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풋옵션은 행사가 340,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 기준 2590포인트 이하로는 또 단단히 막혀 있다고 봐요. 혹여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세가 연속적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급락이 나오면 V코스피 지수가 상단 추세선, 이 노란색 선 여기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해치 포지션 청산할 자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산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40 풋옵션이 미결제 약정이 부지런히 환매가 됐는데 요게 환매가 나온다 그러면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에라도 시장이 추가로 눌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8월물 옵션 포지션 그리고 선물 포지션 완전히 청산했고요. 다음 주에는 선물 매도 엣지를 다시 채워넣을 계획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7월에 이 가격대, 그러니까 343, 29 가격대에서 선물 매도 엣지 22개를 채웠다가 지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선물 매도 엣지 절반 치우고 또 나머지 다 치웠죠. 그리고 콜 매도 포지션 갖고 있던 거를 선물 매수 엣지로 커버해서 지수 상승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데 시장이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8월물은 약간의 손실로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트레이더의 조변석계는 죄가 아니다 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죠. 이 8월 1일에 급등이 나와서 헬렐레 했다가 다음날 하락이 깊어진다? 아유, 그러면 사정없이 포지션 치워야죠. 이런 냉정함이 없다면 하다가 시장에 싸그리 물리게 되는 거예요. 델방불 같은 거 자꾸 찾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변동성은 그나마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개장 초부터 유럽 증시가 또 스트레이트 1%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3일 연속 음봉? 좀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시장 하락 이유는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죠. 이 반도체 마진이 예측 미스, 그리고 그 재고 수준이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와서 이거 김치국 먼저 마셨군 하고 던졌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ASML 홀딩스도 마이너스 1.5%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나마 중요한 자리인 닥스 15,880자리 그리고 유로스탁스 4,300자리는 일시적으로만 깼을 뿐 장 후반엔 좀 살려놨는데, 사실 지금 이 위치는 아무런 지지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롱을 바라보고 매수를 해서 주봉 아래 꼬리를 먹거나 다음 주 롱을 본다? 요건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이번 주는 주봉 음봉 확정인지라 혹여 다음 주에 갭다운 난다 이러면 골치 아프죠. 물론 유럽 변동성 지수인 V2X 인덱스 볼게요. 요건요. V2X 유럽 스탁스 변동성 지수는 이 200일선을 잠깐 돌파했다가 음봉을 맞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안심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이 급락이 어렵다는 것이지 일방적인 상승 전환? 이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시장이 실적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반응이 거칠어지고 있다. 요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화시장, 오늘 영란은행 금리 결정 25bp 인상, 이건 저는 사실 큰 뉴스가 아니라고 봐요. 다들 예상하고 있던 범위라고 보고요. 진짜 문제는 오늘 멕시코 페소화가 무려 마이너스 1.84% 스트레이트 급락을 했어요. 페소화의 하락 시기도 미국 세션이 아닌 유럽 세션에서 시작됐는데요. 페소화가 4거래일 연속 음봉이 커지면서 급락이 나왔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다른 건 몰라도 페소화가 부러지는 것은 이머징에 뭔가 의미 있는 경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는데요. 지금 미국 국채뿐만이 아니라 유로존 국채도 또 영국 국채도 장기물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게 채권 발행자의 신뢰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상당히 불편한 논리를 멤버십 게시판에 남겨뒀어요. 경제지표로는 ISM 서비스업 지수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발표가 있었는데 둘 다 시장에 영향 미치지 못했다고 봐요. 채권 시장은 아시아 세션부터 유럽 세션까지 미국 장기물 중심으로 줄창 내리면서 유로존 채권 시장도 끌어내렸는데요. 내일 논팜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논팜에 대한 반응이 시원찮다. 그러면 장기 채권은 내일 아주 깊은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저는 독일 국채 매수 포지션 모두 청산해버렸는데요. 저희 논리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컨센서스가 생겼다면 장기 채권에 대한 매수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봤는데, 자, 이거는 투텐 스프레드, 2년, 10년 스프레드거든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단기 채권은 빠지지 않는데 장기 채권이 아주 빠르게 빠지면서 역전된 스프레드가 0을 향해서 달리고 있죠. 이렇게 쭉 이제 튀어오를 수 있는데, 그 빌 에크먼이 지수롱을 해지하기 위해서 30년 국채 쇼치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그 양반이 논리는 인플레이션 라운드 2가 남아있다. 그걸 감안하면 장기 채권은 무지 비싼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지수롱 갖고 있는 거 해지 차원에서 손을 잡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장기 채권의 하락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미국 재무부가 채권 발행 규모를 늘린 것에 대해서 시장이 이 시기를 봐라, 막 나가네, 어떻게 감당하려고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데, 이건 미국만이 아니라 유로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독일 국채는 하락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하락 각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미국 국채에 비해서 하락 각도가 좀 덜한데, 저는 이게 트리거가 발동된다면 독일 국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채권 시장이 발작적인 모습을 조만간 보일 것 같은데, 그게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어제 CNBC가 그 워런 버핏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피치의 그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했는데, 버핏 영감은 뭔 연예인 걱정이 아니긴 하지만 난 걱정하냐? 나는 어째 채권 100억 달러 샀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100억 달러 살 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를 돌려서 생각해야 돼요. 워런 버핏까지 동원해서 시장을 안심시키려 했다면 채권 시장이 그렇게 느긋한 상황일까요? 자, 그리고 좀 더 디테일을 보죠. 이거 제가 아까 기자회견 원문을 좀 요거죠. 요건데 여기 보면 다음 주에 뭐 산다고 그랬냐면 10빌리언을 3months or 6months 이걸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채권이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채권 산다고 뭐 걱정하지 말라? 아니에요. 이거 좀 걸러서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또 뭘 봤냐고? 무브 인덱스. 이거 채권 변동성 지수인데 이거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선에 걸쳐 있는데 고민돼요. 자, 이게 3월에 SBB 사태거든요. 이건 여기까지는 안 가겠죠. 근데 어쨌든 장기 채권이 만약에 스탑로스 나온다 그러면 한번 무브 인덱스 변동성 지수 튀면서 채권 언더슈팅 나올 것 같아요. 작년 올해 연속해서 채권 순환이 시대네요.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와 기름이 강한 반등을 했는데, 특히 기름은 사우디가 감산 연장한다면서 그리고 뭐 감산 폭도 확대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 기름이 급등을 유도했어요. 그래서 유럽 세션에서 스트레이트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그 전일이 은봉을 3%짜리 은봉을 싹 갚는 그런 양봉이 나오는 게 참 드물긴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이평선에서의 지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라운드 2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유럽 증시가 또 은봉을 무려 1.2%짜리 쳐맞자 함께 따라서 흘러내렸는데, 하지만 오늘은 S&P가 주로 내리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덜 내렸어요.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 페이팔과 퀄컴이 무려 마이너스 8%대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나스닥 선물은 저가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또 닥치고 콜옵션 매수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지수는 30분 동안 스트레이트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의 상승에는 장기 변동성 선물 안 죽었어요. 그러자 다음 30분 동안은 매수자들 다 떨어져 있는 급락, 도루묵이 나왔죠. 이렇게 1시간 동안 긴 윗꼬리를 딱 만들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변동성 매도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지수를 당기기 시작합니다. 저점 대비 150포인트, 사실상 1%의 등락이 있었던 것인데, 유럽 마감 후에는 유럽도 변동성을 꽤나 죽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 지수는 새벽 2시까지 당기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 2시 이후에는 매도세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후장을 누르기 시작했고, 결국 장 마감 무렵 아마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수는 위아래 꼬리가 그 길이가 비슷한 돗질을 만들고 마감하게 됐어요. 이어서 먼저 아마존 실적 발표됐죠. 5시에. 다른 건 떠나서 아마존이 실적 발표 후 8%대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은 생각보다 얼마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30분 동안 나스닥 선물을 100포인트 당겨놓고 나서 애플이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번에는 그 100포인트를 거의 뭐 도루묵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 발표 차이는 뭐냐? 이겁니다. 아마존은 코로나 기간 동안 펌프업된 구간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올해의 연중 신고가를 갱신한 것이고요. 애플은 코로나 기간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상황이었죠. 최근에는 AI 내러티브까지 껴서 아주 그냥
굵은 때가 가득 힌 종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폰 매출 하락이라는 이 본질이 훼손됐다라면 여기서 무슨 또 신고가 돌파입니까? 처맞는 응징을 당해도 싸죠. 아니 최소한 계급락은 안 나와도 이 AI 내러티브 때는 좀 빼줘야죠. 개별 종목을 보면 시장을 좀 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 페이팔과 퀄컴 박살나는 것을 테슬라나 AMD, 엔비디아 같은 이 또 맥니피션트 세븐들로 열심히 쳐막았죠. 이거 왠지 한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본장 갭당 나온다 그러면 시초가부터 FNGU, ETF 매수하자 뭐 이런 공식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시장이 초반에는 어떻게든 아래를 틀어막겠지만 나중에는 약발이 묻어지게 되죠. 결국에는 점진적 레벨 다운이 나오면서 와장창 물리게 되는 날이 나오게 돼요. 여하튼 이렇게 개별 종목 이슈로 급락이 나온 것들을 또 다른 종목들로 틀어막으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생각보다 오르지 않았는데요. 자, 이것은 원데이 변동성이에요. 네, 10포인트에서 출발해서 그냥 닥치고 묻지마 콜옵션 매수 들어왔죠. 자, 그런데 장기 변동성 못 올랐어요. 하지만 빠지지도 않았어요. 또 28일짜리도 마찬가지로 그대로죠. 즉 이건 뭐냐면 그 콜 변동성이 뜨면서 1일, 9일, 28일 변동성 수준으로 15.3, 15.06, 15.92 기간물 구조가 플래시 됐어요. 이렇게 무지성 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후폭풍이 걱정이죠. 자, 이번 주 주봉을 높은 확률로 음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당울물 콜옵션 매수가 들어와서 받친다. 그러면 정작 금요일 논밤 때는 반등이 아닌 황당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금요일마저 반등이 나온다. 그럼 다음 주는 눌림이 나오죠.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은 묻지마 콜 매수자들과 숏들이들이 라운드 2가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어제 지난주 시황 보면 이런 자리는 콜 매수가 지금 죽어있는 자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날들은 밀린다 콜 매수, 밀린다 FNGU 매수. 아주 참 대단합니다. 자, 아래쪽으로는 S&P 지금 4,500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근데 장기 변동성이 레벨업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논팜이라든지 뭐 채권 시장이 이벤트로 지수가 눌린다? 상당히 피곤한 시장으로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그 로빈후드 좀 얘기할 텐데 제가 포지션 저는 다 치웠어요. 근데 갭으로 10%가 밀렸는데 뭐 크립토 매출이 47%인가요? 하락해서 그 종목이 주가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밸류에이션 현실화가 시작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빼고 얘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연속된 하락에 하루 정도는 반등을 할 수 있으나 시장 참여자들이 어디로 쏠리는지에 따라 다른 방향성을 보일 것 같아요. 저는 하루 종일 별다른 매매하지 않을 거고요. 장 후반 들어서 선물 매도 엣지를 한 11개 잡고 다음 주에 또 11개 잡아서 일단 현물을 완전 해지한 다음에 9월물 옵션 거래를 하방으로 준비할 생각이에요. 시장이 목에 찼다는 것이 문제지만 뭐 목에 찼다고 해서 바로 뚝뚝 부러지기보다는 처음에는 주먹을 보자기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간을 보다가 밀릴 것으로 보는데요. 유럽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고점을 쳤을 수 있고 미국도 다음 주 일요일까지 빠지면 마찬가지로 변동성 고점이 나올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의 콜옵션 분할 매도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단순화해서 이제 저는 나스닥 매도 포지션밖에 없어요. 오늘도 저가에서 하나, 그리고 고가에서 하나 이렇게 매도를 총 6개까지 늘렸습니다. 나스닥은 정말 오랜만에 주봉 확장형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7월 중순을 기점으로 고가는 약간 올라가거나 제한된 반면 저점은 점점 낮아지는 그런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조정은 시장 참여자들이 돌아오는 8월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가 될 것 같은데 28일 변동성이 어디에서 중간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올라가서 첫 번째 피크를 형성하는지 보고 대응할 생각이에요. 그동안의 시장이 늘 상승만 하던 패턴에서 벗어나서 21선을 제가 아직 코로나가 안 났어요. 21선을 깨는 등 조심스럽게 조정을 보이려 하는데 시장이 변화된 것에 빠르게 적응하지 않는다면 이 어이없는 물타기의 계좌가 녹아내릴 수 있으니 그 점 유의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